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다산에듀 강사 권동성입니다. 이번 강의는 선로정수 및 코로나 첫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이 선로정수와 코로나가 무엇인지 이번 장에서 확실하게 알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고 나시면 그리고 다음 강까지 이제 선로정수 및 코로나가 이어지게 되는데 이 강의를 들으시고 나면은 나는 선로정수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겠다. 나는 코로나 현상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겠다. 라고 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믿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선로정수 및 코로나를 배울 건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이 등가 선간거리와 등가 반지름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선로정수 중에서도 R과 L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그리고 단도체가 있고 복도체가 있게 되는데 도대체 이 복도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선로정수라고 하는 것은요. 저항, 인덕턴스, 정전 용량, 컨덕턴스, 즉 R, L, C, G 이렇게 네 가지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 선로정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고유한 선로의 정수입니다. 즉 전압, 전류, 전력, 주파수, 역률 등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선이 어떤 종류이고 전선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고 전선이 얼마나 굵거나 얇은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고유 정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 것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등가 선간거리 및 등가 반지름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등가 선간거리입니다. 등가 선간거리. 일반적으로 등가 선간거리는요. 우리가 알파벳 D로 나타냅니다. D. 그래서 D를 보시면은 대문자 D를 보시면 이것은 등가 선간거리구나 라고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등가 선간거리를 먼저 공식부터 한번 표현을 해보면 자, 등가 선간거리 D라고 하는 것은요. 루트 각각의 기하학적 평균거리를 등가 선간거리라고 하거든요. 즉 도체가 만약에 여기 있고 여기 있으면 이 둘 사이의 기하학적 평균 거리를 말하게 되는데 이게 도체가 하나, 두 개인 것은 상관이 없지만 하나, 둘, 세 개인 경우에는 자, 이 맨 왼쪽에 있는 도체와 가운데 있는 도체와의 거리가 있을 것이고요. 이 가운데와 오른쪽에 거리가 있을 것이고 이 맨 왼쪽과 맨 오른쪽 사이의 도체 간의 거리도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것을 모두 다 고려한 기하학적 평균 거리가 바로 등가 선간 거리가 되겠는데 자, 우리가 거리의 수를 n이라고 한다면 n개가 거리의 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D의 1 곱하기 D의 2 곱하기 점점점 D의 n개까지를 해주게 되면 등가 선간 거리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식만 봐서는 살짝 감이 안 오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형별로 한번 대표적인 유형별로 이 등가 선간 거리를 한번 구해 볼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 직선형입니다. 자, 직선형은 뭐죠? 말 그대로 도체가 직선으로 배치되어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세 개의 도체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똑같은 단면적을 가진 도체가 세 가지가 있는데 자, 보시면은 자, 이쪽과 이쪽 사이에 거리가 있을 거잖아요. 자, 이 거리를 뭐라고 할까요? D라고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쵸? 자, 그럼 이 도체와 이 도체 사이의 거리도 뭐예요? D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맨 끝 도체, 제가 초반에 예시를 들은 그것과 동일한 거죠. 맨 끝 도체는 그럼 거리가 얼마가 됩니까? 여기가 D면 여기는 ED가 되죠. 좋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직선형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D, 등가 선간거리 D라고 하는 게 지금 D 대문자와 겹치게 되니까 여기를 D0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교재처럼. 자, D0라고 하는 것은 몇 제곱근을 해줘야 되죠? 지금 루트에 이제 제곱근 있잖아요. n 제곱근인데 거리수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3제곱근을 해주게 되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요. D1 곱하기 D2 곱하기 DN인데 그쵸? DN인데 여기 보시면은 D, D, ED가 있어요. 3제곱근이라고 하는 것은 루트 안에서 3번 곱해주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D 곱하기 D 곱하기 ED를 해주게 되면은 D가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되고 루트 안에 뭐만 남아요? 2만 남아요. 2. 그러면은 2만 남으니까 여기 바깥에 뭐가 빠져나온다고요? D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단위는 미터가 되어서 우리가 등가 선간거리는 이 직선형 배열에서는 3제곱근 2D 미터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번에는 정삼각형 배열을 볼게요.
정삼각형 배열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그림을 좀 그려볼까요? 그림을 그려보면은 자, 하나, 둘, 세 개가 됩니다. 이건 정삼각형이 아니죠. 자, 여기 정삼각형이 되려면 한 이쯤 그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옆에서 봐서 살짝 올랐는데 자, 그러면 거리를 보시면 정삼각형 특징이 뭡니까? 세 변의 길이가 같죠? 그쵸? 그러면은 세 변의 길이와 각도가 같으니까 자, 여기 길이가 D라고 한다면 여기도 D, 여기도 D가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 등가 선간 거리를 표현을 할 때 D0는 거리의 개수 3제곱근에 D가 있으니까 여기가 D의 세제곱이 되죠. 그럼 이거 뭐예요? 그냥 D미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삼각형 배열에서는 등가 선간 거리가 그냥 D로 나오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고 자, 우리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정사각형 배열을 볼게요. 정사각형 배치에서는 우리가 하나, 둘, 셋, 넷이 있다고 했을 때 등가 선간 거리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각각의 거리가 정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가 같죠. 다 90도이고 그렇죠? 그럼 여기가 D라고 한다면 D 동의하시나요? 이걸 동의하셔야 저희는 또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자, 그 다음에 이 도체의 길이가 이 네 가지가 끝이냐? 네 개가 끝이냐? 아니죠. 자, 이 도체와 이 도체 사이의 거리도 있을 것이고 여기 도체와 여기 도체 사이의 거리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리가 총 몇 개예요? 분홍색 2개, 빨간색 2개와 노란색 4개, 총 6개의 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등가선간거리 D0라고 하는 것은 6제곱근이 나와야 되고, 그쵸? 6제곱근이 나와야 되고, 우리가 여기 노란색을 다 D라고 했다면 이 분홍색은 뭘까요?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1대 1대 루트 2의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2의 D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루트 2D 곱하면 어떻게 돼요? 루트 2 곱하기 루트 2는 2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단 2가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 D니까 D의 6제곱이 나오게 되네요. 그러면은 6제곱근이라고 하는 걸 루트 안에서 6번 제곱되면 나오게 되는 거니까 결국에 등가선간거리 얼마가 되는 거예요? 6제곱근의 2에다가 D 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등가선간 거리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세 개의 유형 중에서 정삼각형인 경우에는 D, 직선형일 경우에는 이렇게, 정사각형일 때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결과값만 암기하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저처럼 이렇게 그림을 이해하고 계시다면은 우리 굳이 결과값을 암기하지 않아도 직접 유도해 볼 수 있는, 짧은 시간 안에 유도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니까 여러분 요 내용은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나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 조금만 지우고 복도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도대체 복도체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우리 단도체는요, 도체수가 하나예요. 도체수가 하나입니다. 자,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도체가 있는데 여기 반지름을 R이라고 할게요. 조금 더 크게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또 잘 보이셔야 되니까 제가 이 정도 크기로 그려볼게요. 어때요? 좀 보이시나요? 자, 도체가 있을 때 하나만 있으면 이게 뭐라고요? 단도체라고요. 그때 반지름을 R이라고 합니다. 이걸 단이라고 적을게요. 단. 그러면 복도체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잘 보세요. 복도체는요, 도체수가 2개입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동일한 단면적을 가진 도체를 이번에 둘로 쪼개는 거예요. 대신에 상이 동일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 3상은 L1, L2, L3 상이 있는데 이 L1 또는 L2 또는 L3의 각 상마다 그러니까 하나의 상을 가진 도체를 둘 이상을 가진 것을 복도체, 그 이상은 이제 다도체라고 부르게 됩니다. 대부분 복도체는 도체수가 2개인 것, 지금 보시는 것처럼 2개인 것을 말하게 되고 이것을 꼬아서 만들게 되는 게 복도체죠. 근데 이제 4도체로 가게 되면은 다도체부터 시작이 되는데 2도체, 4도체, 6도체가 됩니다. 보통 2도체인 경우에는 154kV, 4도체인 경우에는 345kV, 6도체인 경우에는 765kV 정도 이렇게 사용이 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복도체 꼭 기억을 해주시고 위에는 뭐라고요? 단도체라고요. 그럼 이게 복도체라고 했어요. 그렇죠? 복도체가 지금 보시면요, 소도체라고 하는 요 도체가 2개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 하나를 소도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때 요 중심 사이에 거리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요 거리. 요 거리를 뭐라고 할 거냐면은 소도체 간 거리다라고 해서 S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리고 이 소도체가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배열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둘은요, 이러한 등가 반지름을 형성하게 됩니다. 원래 기본 반지름 얼마였어요? R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위치함으로써 이 중심, 등가 단면적의 중심인 이 점으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등가 반지름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전선으로 단면적을 넓게 가져가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게 뭐라고요? 복도체라고요. 복도체. 그러면 이런 복도체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볼게요. 첫 번째, 여기 보시면은 복도체의 장점이라고, 특징이라고 볼게요. 특징. 일단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체 수가 2도체 이상인 거, 2도체, 4도체, 6도체인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추후에 L과 C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L이라고 하는 건 인덕턴스고 C는 정전 용량이거든요. L과 C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일단 복도체의 특징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L이라고 하는 거는 감소하고요. 약 20% 정도 감소하게 되고요. C라고 하는 것은 20% 정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 송전선로의 안정도를 증대시키게 됩니다. 안정도를 증대시켜요. 세 번째는 이러한 안정도를 증대시키는 게 무엇을 나타내냐면 송전 용량을 증가시킵니다. 즉, 이 복도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도체로 했을 때 송전 용량이 조금 부족한 경우에 이렇게 채택하는 것이 복도체다라고 보시면 돼요. 복도체를 하게 되면 리액턴스가 감소함으로써, 리액턴스 감소는 뭐죠? 이 L이 감소하니까 리액턴스가 감소한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 대부분은 유도 리액턴스니까요. 유도 리액턴스가 감소하니까 리액턴스가 줄어들게 되고 결국에 리액턴스가 줄어들므로써 보낼 수 있는 송전 용량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정도가 증대되고 송전 용량 증가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전선 표면의 전위 경도 감소. 자, 이 전선 표면의 전위 경도가 감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지름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름이 커진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소도체를 두 개를 배열함으로써 등가 반지름을, 등가 단면적을 키우니까 결국에 전선 표면에 있는 전위 경도를 줄여줄 수가 있게 되는 거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중요한 건데요. 복도체를 사용하는 주된 목적,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름을 증가시켰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결국에 이거에 어떤 것을 영향을 주게 되냐면 코로나 방지를 이끌어냅니다. 코로나 방지를 이끌어낸다는 거는 코로나 임계 전압을 상승시키는 거거든요. 우리가 선로정수 및 코로나에서 뒤쪽에서 이제 다음 강의에서 코로나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 복도체를 사용하게 되면은 단면적이 증가되는, 즉 전선의 직경이 커지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코로나 임계 전압이 증가해서 코로나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코로나 임계 전압이라고 하는 거는 코로나 개시 전압이라고도 합니다. 즉 코로나 현상이 발생하는 시작하는 전압을 코로나 임계 전압이라고 하고요. 그 코로나 임계 전압이 상승해서 방지하는 거예요. 코로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선로 부근에 공기 절연이 부분적으로 파괴됨으로써 거기서 빛과 소리를 동반한 방전 현상을 우리가 코로나 현상이라고 하게 되는데, 복도체의 주된 목적, 복도체의 주된 사용 목적을 물어봤다, 주된 특징을 물어봤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코로나 방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현상 억제, 이런 것도 괜찮아요. 자, 여섯 번째는 단점인데요. 우리 보시면은 L과 C가 이제 L은 줄어들고 C는 증가한다고 보는데, C가 증가함에 따라, 즉 정전 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가 페널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페널티 현상은 배우지 않았지만 페널티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페널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선로의 정전 용량으로 인해서 그게 원인이 되어서 진상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럼 진상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오히려 받는 쪽에 수전단 측 전압이 보낸 측 송전단 측 전압보다 높아지게 돼요. 그런 현상을 페란티 현상이라고 하게 되는데 굉장히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이 정전 용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7번째는 같은 방향으로 단락사고 시, 예를 들어 복도체가 지금 보시면요, 지금 소도체가 2개잖아요. 근데 하나의 상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전류가 어쨌든 한 방향으로, 둘 다 같은 방향으로 갈 거란 말입니다. 그쵸? 근데 만약에 이제 단락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 둘이 모두 다 같은 전류니까 큰 전류가 흘러서 큰 전류로 인해 소도체 간에, 이 둘 사이에 흡인력이 발생해요. 소도체 간 흡인력 발생. 우리 이것도 이제 전기 자기학에서 좀 다뤄본 내용인데요. 자, 전기 자기학 보시면 전선이 이렇게 전류가 하나가 가고 있고요. 자, 여기도 만약에 전선이 이렇게 위쪽으로 전류가 향하고 있다면 이 같은 방향의 전류가 흐를 때, 여기 같은 방향의 전류가 흐르면 이 안쪽으로 서로 끌어당기는 흡인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흡인력이 발생하게 되면 이 둘이 가까워지겠죠. 그러면은 가까워지다가 충돌을 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그때 크기를 F는 D분의 이 I1 곱하기 I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 뉴턴 퍼 미터라고 우리가 계산을 했었는데요. 전기 자기학에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소도체 간, 단락사고 시 소도체 간 큰 전류로 인해서 서로 흡인력이 발생해서 충돌할 우려가 있다라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게 복도체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러면은 이 7번째, 이 특징을 방지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죠. 방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방지하죠? 여기다 써볼까요? 이렇게. 어떻게 방지할까요? 바로 스페이서를 설치하게 됩니다. 스페이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이 복도체에 있어서 요 둘 사이에 너네 붙지 마 라고 해서 어떤 일종의 장치를 설치해 주는 게 바로 스페이서라고 보시면 돼요. 뭐 2도체용도 있고 4도체용도 있고 6도체용도 있고, 결국에 이 전선이 닿지 않도록 막아주는 장치가 스페이서가 됩니다. 그래서 7번째 특징은 이 스페이서를 이용해서 방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핵심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복도체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 RE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등가 반지름을 한번 볼까요? 등가 반지름은 뭐라고 한다고요? R 이퀄로 표현을 한다고요. 근데 등가 반지름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반지름이 R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증가하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증가하게 되냐면 N제곱근, 도체 수입니다. 이때 N은 도체의 숫자예요. 자, 도체의 숫자 N제곱근에 R에다가 기존 반지름 R에 소도체 간 간격 S에다가 N-1제곱을 해주면은 우리가 등가 반지름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단위는 미터가 보통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해줌으로써 우리가 등가 반지름을 계산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시고 우리가 개념 확인을 통해서 한번 내용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이 등가 반지름 공식 여러분 많이 보실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지워보고 우리 개념 확인 한번 보겠습니다. 등가 선간거리 및 등가 반지름 개념 확인인데요. 1번 보시면 전선 A, B, C가 일직선으로 배치되어 있다. A와 B, B와 C 사이의 거리가 각각 5m일 때 이 선로의 등가 선간거리는 몇 미터인지 구하시오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우리 등가 선간거리 D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했습니까? 거리의 수만큼 제곱근을 해주게 되고, 지금 보시면 전선 A, B, C가 있으니까 거리의 수도 A, B, C가 있으면 3개가 되죠. 그렇죠? 그럼 3개. 3제곱근에다가 원래 기존 사이의 거리가 5m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5m 곱하기 다른 것도 5m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양 끝에 일직선으로 배열이니까 양 끝에 거리는 10m가 되겠죠. 그래서 5 곱하기 5 곱하기 10을 하게 되면은 이건 어떠한 값이 나오냐면은 3제곱근에 여기 보시면은 10이라고 하는 건 2 곱하기 5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어떻게 돼요?
5가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거를 조금 예쁘게 적으면 5에다가 3제곱근 2의 미터가 되죠. 우리가 1번 문제는 5 3제곱근 루트 2라고 5 3제곱근 2m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보시면 복도체 선로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소도체의 지름이 8mm래요. 그리고 소도체 사이의 간격이 40cm라고 합니다. 등가 반지름을 센티미터의 단위에 대해서 구하는 거잖아요. 우리 복도체 선로가 있을 때 여기 보시면 지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복도체의 등가 반지름 공식을 떠올리면은 n제곱근에 R의 S의 n-1이에요. 맞습니까? 그쵸? 우리 일반적으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복도체라고 하는 건 도체수가 2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2, 여기 생략 가능해요. 이거 생략 가능하시고, R이라고 하는 건 반지름인데 지름이 주어져 있으니까. 특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센티미터예요. 그쵸? 여기 보시면 밀리미터란 말이에요. 결국에 어쨌든 우리가 단위를 통일을 해줘야 되는데 센티미터로 통일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잘 보세요. 밀리미터를 센티미터로 바꾸려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둘이 몇 배 차이 납니까? 원래 센티미터라고 하는 건 10의 마이너스 제곱이고, 그쵸? 밀리미터라고 하는 건 10의 마이너스 세제곱미터입니다. 그렇죠. 0.1만큼 차이 나게 되죠. 우리 지름이 8이기 때문에 반지름이라고 하는 건 0.4cm라고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곱하기 40을 해주게 되면은 요 계산값은 얼마가 나오나요? 4cm가 나오게 되죠. 따라서 정답은 4cm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좋습니다. 우리 지금 보시면 등가 성각거리 및 등가 반지름은 요 정도만 아셔도 지금 보시면 사실 1번이 일직선으로 배치되어 있다인데 정사각형 배치도 한번 여러분께서 문제를 만드셔서 한번 연습을 해보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개념을 한번 더 보셔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개념 확인을 같이 풀어보았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선로 정수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우리가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선로 정수라고 하는 것은 전압, 전류, 주파수, 역률 이런 거에 관계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 선로 정수라고 하는 것은 고유 정수로서 R, L, C, G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전선의 배치, 굵기, 종류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로 정수의 종류 R, L, C, G가 있다고 했어요. 이번 강의에서는 요 L까지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항입니다. 저항은 우리가 R로 표현하죠. 우리 굉장히 친숙하죠. 회로 이론에서도 저항 배웠고 전기 자기학에서도 배웠고 전기 기기에서도 나오는 게 바로 이 저항이라는 것인데 저항이라고 하는 것, 특히 전기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R은 로 A분의 L로 표현이 되죠. 단위 뭐예요? 단위 옴이 됩니다. 옴. 그쵸? 여기서 로라고 하는 건 뭡니까? 고유 저항률이죠. 고유 저항률. A는 뭐예요? 전선의 단면적. L은 뭡니까? 전선의 길이입니다. 그쵸? 여기서 이 로우라고 하는 것은 고유 저항률이라고 했는데 단위가 뭐냐면 기본 단위가 옴 제곱 밀리미터 퍼 미터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을 옴미터로 바꿔주겠다라고 한다면 로우에다가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을 해주고 옴미터가 돼요. 자, 이게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옴미터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옴 곱하기 제곱미터에다가 퍼 미터 해주면은 미터랑 제곱 약분되어서 옴미터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옆에 식과 비교했을 때 뭐만 다릅니까? 여기는 제곱미터인데 여기는 제곱밀리미터예요. 그러면은 1제곱미터가 여기 제곱밀리미터와 같기 위해서는 10의 6 제곱밀리미터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 곱해진 겁니다. 이건 그냥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단위 환산을 할 때 이러한 좀 변환 과정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였다면은 두 번째. 저항은 일반적으로 특히 구리 이런 거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저항값도 증가하게 돼요. 온도가 올라갈수록. 자, 그래서 나중에 저항값을 RT라고 했을 때는 초기 저항값 R0에다가 1 플러스 알파에 T 마이너스 T0 괄호 닫고 로 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물론 단위는 옴이 되겠죠. 옴. R0라고 하는 건 초기 저항값이고요. 알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온도계수입니다. 온도계수는요. 234.5 플러스 T분의
1로서 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구리의 온도 계수인데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 234.5 플러스 T 할 때 T는 온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30도다 그러면 30을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234.5 플러스 T 분의 1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T 마이너스 T0인데 T는 나중의 온도고요. T0는 처음의 온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온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나중 저항값은 증가하게 되더라라는 것이 이 저항에 대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우리 두 번째로 우리 작용 인덕턴스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작용 인덕턴스. 지금 교재 보시면 이 저항이 중괄호 2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선로정수라는 것을 1로 하고 저항을 지금 여기서는 1로 했기 때문에 번호가 살짝 다를 수 있는데 내용은 동일하게 가겠습니다. 작용 인덕턴스. 우리 인덕턴스라고 하는 것은 전기 자기학에서도 한번 유도가 되었습니다. 유도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우리 작용 인덕턴스라고 하는 것, 즉 작용 인덕턴스는요. 자기 자신의 인덕턴스와 주변의 영향을 고려한 상호 인덕턴스의 상호적인 관계를 다 고려한 합쳐진 인덕턴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을 이제 작용 인덕턴스라고 할 건데 문제에서 이제 일선당 작용 인덕턴스를 구하세요라고 한다면 이거 그냥 떠올리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부터 그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작용 인덕턴스는요, L로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인덕턴스를 먼저 보면요. 자, 이러한 전선이 있다고 했을 때 전선을 좀 크게 그린 거예요. 그럼 여기에 뭐가 흐릅니까? 전선에? 전류 I가 흐릅니다. 그쵸? 그럼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뭐가 생겨요? 앙페르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자기장이 생기죠. 자개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이 전선 자체 내부, 전선 내부에 인덕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Li라고 할 겁니다. Li라고 하는 거는 8파이분의 뮤 제로라고 할 거예요. 여기서 투자율이 뮤 제로가 된 이유는 일반적으로 전선은 구리, 알루미늄을 쓰게 되는데 자, 그 구리와 알루미늄의 비투자율 뮤 S라고 하는 게 1에 가깝기 때문에 투자율은 뮤 제로, 진공의 투자율만 이용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8파이분의 뮤 제로라고 한 것입니다. 자, 이때 단위는요 헬리퍼 미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 전선의 중심으로부터 쭉 무한히 먼 거리까지 지금 사실 그림 그린 건 한 뼘이죠, 한 뼘. 근데 무한히 멀리 있다고 보겠습니다. 무한히 멀리 있는 점까지의 거리를 S라고 볼 거예요. S. 이때 지금 보시면 전선의 반지름은 R이라고 볼 것입니다. S라고 봤을 때 우리가 바깥의 인덕턴스 L out라고 하는 것은 2파이분의 뮤 제로의 ln 자연 로고예요. ln R분의 S라고 볼 수 있습니다. H 헨리퍼 미터.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전선 내부의 인덕턴스 Li와 전선 외부의 인덕턴스 LO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 이 전선의 인덕턴스는요, 작용 인덕턴스는 이 둘을 다 고려해 줘야겠죠. 그러면은 봤을 때 L이라고 하는 거는 Li 플러스 L 제로가 되는데 L 아웃이 되는데 여기서 요 둘을 더하게 되면은 8파이분의 뮤 제로에 플러스 2파이분의 뮤 제로의 ln r분의 s가 되고 단위는 헬리퍼 미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서 단위가 헬리퍼 미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단위를 일반적으로 작용 인덕턴스는요. 단위를 밀리 헬리퍼 킬로미터로 할 겁니다. 뭐라고요? 밀리헬리퍼 킬로미터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인덕턴스라고 하는 헬리퍼 미터의 단위를 밀리헬리퍼 킬로미터의 단위로 바꾸게 되면은 요 근사값. 자, 이 내부 인덕턴스의 근사값은 0.05 그리고 이 외부 인덕턴스의 근사값은 0.4605의 로그. 이번에 자연 로그가 로그로 바뀝니다. 상용 로그로 바뀌어요. 밑이 10이라고 표기를 해줘도 좋지만 생략해도 좋습니다. 생략해도 좋아요. 로그 R분의 S로 돼요. S. 밀리 헬리퍼 킬로 미터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S라고 하는 게 사실
원점으로부터 무한히 먼 거리까지의 거리 S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두 개의 선에 이제 일선당 작용 인덕턴스를 구하게 된다면 요 S가 등가선 간거리 D로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선이 하나 있고 또 있으면 요 둘 사이의 거리가 D라고 한다면, 또는 세 개면은 정삼각형 배치라 그러면 여기가 있겠죠. 자, 그때 D를 여기 S 자리에다가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즉 이게 뭐예요? 도체의 작용 인덕턴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 작용 인덕턴스를 한번 경우에 따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좀만 지울게요. 보시면은 작용 인덕턴스 L. 첫 번째, 이제 일선당 작용 인덕턴스를 구해야 되잖아요. 일선당 작용 인덕턴스. 일선당 작용 인덕턴스를 구할 때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기사 또는 전기산업기사 수준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공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제가 적어드리는 이 공식은 꼭 기억을 해주세요. 단도체인 경우와 복도체인 경우를 나눌 건데요. 첫 번째, 만약에 단도체다. 도체수가 하나라는 거죠. 단도체일 때는 작용 인덕턴스 L이라고 하는 거는요. 0.05 플러스 0.4605의 로그 R분의 D라고 할 거고, 단위는 밀리헬리퍼 킬로미터라고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복도체인 경우에 조금 달라집니다. 복도체인 경우에는요, L, 이퀄이라고 할까요? L 프라임이라고 해도 상관없는데 그냥 L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L이라고 하는 것은 0.05가 이제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N분의 0.05로 돼요. N분의 0.05 플러스 0.4605의 로그, 이제 R분의 D인데 복도체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등가 단면적이 넓어지니까, 즉 등가 반지름이 증가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즉 반지름이 증가하는 건데, 자, 여기 R 자리에 이제 등가 반지름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 뭐예요? 밀리헬리퍼 킬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이 등가 반지름 뭐였어요? N제곱근의 R, S, N-1제곱 루트 씌워준 거 있죠? 자, 그것을 여기다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자, 복도체를 하게 되면은 이 도체수가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 값은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도 등가 반지름이 이제 증가하는 거, 반지름이 증가하는 영향을 끼치니까 이것이 증가하면 로그 값이 줄어들게 되고, 결국에 이 전체 값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은 복도체를 사용함으로써 여기와 여기가 둘 다 감소하게 되니까 이 L 값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도체의 특징을 배웠을 때 L은 약 20% 정도 감소한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L이 좀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공식은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어요? 자, 이런 거는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왕복 이선과 그리고 삼상 1회선, 왕복 2선과 삼상 1회선의 영향을 좀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좀 적용이 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일반적인 경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삼상 1회선이라고 하는 건 그냥 송전선로 말하는 거겠죠. 자, 거기서 사용되는 건 다 이러한 작용 인덕턴스의 공식을 사용한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부터 볼 거는 두 번째로 해서, 자, 일선을 왕로로 하고 일선과 대지를 귀로로 하는 인덕턴스를 보겠습니다. 일선과 대지를 귀로로 하는 인덕턴스. 그림을 그려보면요. 자, 먼저 이러한 전선이 있어요. 전선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지면이 있어요. 지면. 대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중심을 여기로 찍을게요. 자, 여기로 찍으면 이러한
어떠한 도체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즉 대지가 도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구가 도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즉 이 제목이 뭐냐면요. 일선을 왕로, 자 전기가 이렇게 전류가 흐릅니다. 이쪽으로 가요. 그러면 귀로라고 하는 건 돌아오는 길이거든요. 어디로 돌아오냐면 여기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기가 I. 일선을 왕로로 대지를 귀로로 하는 상태에서의 인덕턴스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작용 인덕턴스를 구하겠다는 겁니다. 여기를 총 인덕턴스라고 할게요. 총 인덕턴스. 그럼 보세요, 여러분. 자, 여기에 반지름 뭐예요? R이죠. 그쵸? 그 다음에 이 전선의 높이, 여기를 스몰 h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하나의 도체로 봤는데 어쨌든 반지름이 있을 거잖아요. 자, 반지름을 이제 라지 h라고 할 겁니다. 대문자. 그쵸?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거는 등가 대지면의 깊이인데요. 등가 대지면의 깊이를 h 이퀄이라고 할 건데 h 이퀄은 요 스몰 h와 라지 h를 더한 값을 2로 나눠주는 거예요. 요게 뭐라고요? 등가 대지면의 깊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 항목을 좀 아신 상태에서 우리가 한번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전선의 인덕턴스 L1이라고 하겠습니다. L1이라고 하는 거 뭐죠? 0.05 플러스 좋습니다. 0.4605 로그 얼마예요? R분의 반지름이 R이니까 R분의 이제 등가 선간거리를 해야 되는데 등가 선간거리라고 하는 거는 요 둘 사이의 거리죠. 그러면은 스몰 h 더하기 라지 h가 대문자 d와 같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h 플러스 h라고 쓸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이게 단위가 밀리헬리 퍼 킬로미터가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h 플러스 2분의 h 플러스 h가 h2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정리하게 되면은 h 플러스 h가 뭐와 같은 거예요? 등가 대지면의 깊이의 2배와 같은 거죠. 그쵸? 그러면 여기 h 플러스 h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스몰 h와 라지 h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2h2라고 바꿀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L2라고 할게요. L2. 여긴 뭐예요? 0.05 플러스 똑같이 0.4605에 이번에 반지름이 얼마입니까? 로그 대문자 H 분의 라지 H 더하기 스몰 H가 되는데 가만히 보시면요, 여러분. 이 라지 H와 스몰 H를 비교를 해보면 스몰 H는 라지 H보다 무수히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기는 고작 높이일 뿐이지만 여기는 지면, 대지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무한히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크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H 플러스 H, 그러니까 라지 H 플러스 스몰 H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스몰 H가 무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를 뭐라고 바꿀 수 있어요? 라지 H로 간주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H분의 H면은 뭐예요? 여기가 1이 되겠네요. 로그 1은 뭡니까? 0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 지워지죠. 그럼 뭐만 남아요? 0.05만 남는 거죠. 간주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L이라고 하는 거는 L1 플러스 L2가 되는데 결국에 이건 뭐예요? 0.1 플러스 0.4605의 로그 R분의 2H2구나. 단위는 미리헬리퍼 킬로미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괜찮으세요? 좋습니다. 이거 한번 칠판 정리를 하고 우리 병렬 2선과 또는 2선과 아니면 3선을 좀 귀로로 하는, 대지를 귀로로 하는 그런 인덕턴스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칠판 잠깐 지우고요. 그림 그려서 올게요. 네, 이렇게 그려 놓았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선이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각각의 귀로가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자, 말 그대로 여기 전류가 이렇게 갔다면 여기는 전류가 이렇게 나오고 있겠고요. 여기 전류가 이렇게 왔으니 여기는 이렇게 가고 있겠죠. 그쵸? 자,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도 귀로가 있고요. 여기도 귀로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요 라지 H라고 하는 게 이 스몰 H보다 어떻다 그랬죠? 무한히 크다라고 했죠. 그쵸? 그러면 여기 측면에서 봤을 때 요 지면을 기준으로 밑으로 보면은 이쪽에 있는 라지 H와 이쪽에 있는 라지 H가 겹칠 수가 있어요. 왜냐? 무한히 크기 때문에.
그러면은 딱 봤을 때 요 지점과 요 지점이 어때요? 전류 방향이 지금 반대죠. 근데 여기가 무한히 크다 보니까 둘을 그냥 겹쳐 있다고 볼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은 여기 전류가 서로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니까 상쇄된다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대지를, 그러니까 귀로로 하는 전류에 의한 영향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디만 고려해주면 되냐면 여기만 고려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인덕턴스 뭐라 그랬어요? 작용 인덕턴스 0.05 플러스 0.4605 로그 R분의 D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D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D라고 하는 건 여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가 D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써볼까요? 자, L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0.05에다가 플러스 0.4605 로그 R분의 D가 돼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한 선을 보면은 자, 이쪽을 볼게요. 일선을 왕로로 그리고 대지를 귀로로 하는 인덕턴스가 뭐였어요? 인덕턴스가 0.1 더하기 0.4605의 로그 R분의 EHE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일선을 왕로로 대지를 귀로로 하는 인덕턴스가 총 인덕턴스가 0.1 플러스 0.4605 로그 R분의 EHE라고 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이 노란색 값이 이 흰색 값 작용 인덕턴스가 되려면 좀 빼줘야 되겠죠, 값을. 어떻게 빼주냐면은 0.05에 플러스 0.4605 로그 성질에 의해서 R분의 EHE가 R분의 D가 되려면 여기가 D분의 EHE 로그 안 썼네요. 로그 D분의 EHE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노란색에서 분홍색을 빼주면 이 흰색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그때 우리가 이 노란색을 뭐라고 할 거냐면은 일선과 대지를 귀로로 하는 자기 인덕턴스 라고 표현할 겁니다. 이거를 L2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요 분홍 색깔 요거는요 상호 인덕턴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인덕턴스는 L2라고 하는 것은 L2 플러스 L2의 프라임인데 여기서 요게 이제 L2 프라임입니다. 프라임인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호가 어때요? 부호가 지금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인 이유는 하나는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고 하나는 전류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둘을 더해줘야 되지만 부호에 따라 전류의 방향에 따라 부호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지금 보시면 두 선이 전류가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전류 I가 같은 방향이죠. 둘 다. 그런 경우에는 L이라고 하는 거는 L2 플러스 L2 프라임이 되는데 여기서 전류의 방향이 같다고요. 그러면 아까는 이렇게 빼줬지만 더해줘야겠죠? 자, 이 둘을 더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0.15에다가 0.4605 로그 R분의 EHE와 D분의 EHE를 더해주면 어떻게 돼요? 로그 성질에 의해서 서로 곱해주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0.4605의 로그 R D분의 EHE의 제곱이 되겠죠. EHE 통째로 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병렬 2선과 공통을 귀로로 할 때 인덕턴스요. 단위는 무조건 미리엘리/퍼 킬로미터가 되고 여기도 미리엘리/퍼 킬로미터가 됩니다. 단위가 전부 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렬 3선과 공통 귀로로 할 경우에는 L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기 인덕턴스에다가 상호 인덕턴스를 2배 해준 것을 더해줘야겠죠.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0.2 플러스 0.4605의 잘 안 보이니까 다시 적을게요. 4605의 로그 이제 하나 더 더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RD의 제곱에 EHE의 세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2선과 대지를 귀로로, 병렬 2선과 공통귀로, 병렬 3선과 공통귀로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도 추가로 알아봤습니다. 근데 전기기사 수준에서는 1선을 왕로로 하고 대지를 귀로로 하는 1선과 대지를 귀로로 하는 총 인덕턴스를 좀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크게 어려움 없이 우리가 풀이를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작용 인덕턴스 그리고 저항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저는 다음 강의에서 정전 용량 그리고 누설 컨덕턴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 현상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저는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